어저께 어떤 질문이 나왔느냐면 진폭에 관한 질문이 나왔어요. 어저께 질문한 사람? 기가 막힌 질문이라 사실.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러한 블랙바디가 있다. 블랙바디에 왜냐면 이 안에 빛이 한번 갇히면은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빛은 이 안에 다 흡수가 돼요. 여기 구멍 뚫어놓은 거는 뭐냐면 그 안에 빛이 어떤 빛이 있는가 하는 거를 눈으로 보기 위해서 뚫어놓은 거고, 이거 사실 필요 없어.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이 안에서 어떤 빛이 있느냐 하는 거를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시스템은 온도 T라는 그러한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별을 보면 똑같은 거를 알 수가 있어. 어떤 별을 보면 빨간색 별이 있고, 어떤 별을 보면은 뭐 파란색 별이 있고. 그 왜 그렇게 되느냐면 별이 따끈따끈하니까, 별이 뜨거우니까 별에서부터 뭐가 나오느냐 하면 빛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이 시스템의 온도가 튀면 이 시스템에서 뭐가 튀어나오냐 하면은 빛이 이제 튀어나오는 거예요. 물론 빛이 계속해서 튀어나오면 안 돼. 그럼 이 안이 무한한 에너지가 되니까. 그게 아니고 빛이 튀어나오면은 튀어나온 빛은 이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퀄리브리엄 상태로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공부를 할 때 이 안을 말이야 동그랗게 하거나 이 안을 네모로 하거나 사이즈가 크면은 그 바운다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할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저 안이 정육면체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푸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빛의 개수를 셌단 말이에요. 빛의 개수를 셌더니 뭐 여차저차해서 빛의 개수를 세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질문이 나왔어요. 그거 좀 문제를 풀었다 그러는데 막스웰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빛의 개수를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볼츠만에 이거 동원해가지고 그 당시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다 그러는데 그거 조금 사기성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게 질문이었어요 예전에. 그치? 예전에 질문이 빛의 개수 세고 뭐 다 하고 그랬는데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뭐가 이상하냐? 빛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빛이라는 게 이게 진폭이 있는 거 아니냐? 진폭은 지금 하나도 여기에 유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도 안 들어갔다. 그래 내가 요전 시간에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사인의 TX라는 빛이 있었는데 요거 1이고 그 다음에 똑같은 파장의 빛이 있는데 요거는 2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가 그 안에 있으면은 중첩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더하면 3이지 뭐 3이지, 그치? 응? 그러면 1하고 2하고 3 이러한 진폭에 관한 인포메이션은 이 안에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질문이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워서 알지만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에서 나오고 있는 빛을 보면 말이야. 이 나오고 있는 빛을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더라. 뭐 이런 거 이제 인텐시티 U 이걸 람다를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뭐 이 안에 면적을 다 더해보니까 말이야. 면적을 다 더해보니까 토탈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토탈 에너지는 뭐 T의 4승에 비례하더라. 이런 거 배웠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게 람다 곱하기 T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일정하더라. 이게 람다 곱하기 T가 일정하니까 T가 커지면 람다가 짧아지지.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은 요런 빛이 튀어나더라. 온도가 더 높으면 이쪽으로 된 빛이 튀어나오더라. 뭐 이런 거예요. 온도가 높으면은 파장이 짧은 놈이 튀어나오니까 별을 보면 빨간 별보다
파란 별이 따끈따끈하다 뭐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질문이 뭐냐? 질문이 뭐냐면 그래 뭐 빛의 개수를 세는 것까지는 되는 거예요. 진폭은 어디로 갔냐? 진폭은 어디로 가느냐? 진폭에 관한 인포메이션이 어디에 가 있을까? 다 넣었어 지금. 지금 막 이거 나온 다음에 벌써 뭐 백수십 년이 지났는데 말이야. 아직도 교과서에 써 있는 거 보면 이 공식 틀린 거 아니야, 그렇지? 자, 진폭에 관한 질문, 진폭에 관한 거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KT에 있는 거니까. KT 있는 거예요, 이게. 응? 왜 KT 있을까? 평균을 냈더니 KT를 했으니까. 자, 빛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했어요? 빛을 다시 이렇게 막셀 방정식 뭐 빛 가지고 다시 써보면 빛이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있는 입자하고 똑같다 그래서. 자, 우리가 파동이라는 걸 이렇게 보면 사인에다가 람다분의 x 2파이 마이너스 뭐 오메가 t t분의 2파이의 t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파동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파동 배웠겠지만 파동이라는 거는 두 가지 변수를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 그지? 어떤 위치에서의 파장을 우리가 계산을 해. 위치에서의 진폭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위치에서 시간에 따라서 진폭이 달라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파동을 하려면은 x하고 t에 관한 인포메이션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이런 곳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파동 배울 때 다 알았으니까. 자, 그랬을 때 소리파를 이렇게 보면 소리파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우리 뭐를 배웠느냐 하면은 진폭의 자승이 뭐하고 비례한다고 했어요? 에너지하고 비례한다 그랬지. 그럼 그거를 한번 보자 말이야. 이게 똑같은 파동이니까 전자기파도 똑같은 파동이에요. 그러면 전자기파에서 파장이 아니지. 진폭이 커진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파동에서 뭐라고 배웠느냐 하면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간다 그랬어. 응?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쪽에서는 진폭이 어떤 형태로 들어갔느냐. 요전에 계산할 때 진폭이 들어갈 때는 이런 거 해놓고서 온도가 0일 때는 왔다 갔다 안 하다가 온도가 커지면은 왔다 갔다 이게 이렇게 더 갔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의 진폭의 자승에 비례하고 있는 그 에너지 양은 뭐하고 비례했느냐 하면 KT하고 비례했었지. 거기에 들어가 있어. 모든 건 다 들어가 있어. 파동이 가지고 있는 파동의 넘버, 개수도 다 들어가 있고 파동이 가지고 있는 진폭에 관한 인포메이션도 우리가 다 넣어가지고 그게 진폭에 관한 인포메이션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KT에 들어가 있고 온도가 더 크면은 excited state로 들어가 있을 거고 온도가 더 올라가면 더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유도를 했고 그게 레일라이가 그거를 유도를 했더니 그 공식이 어떻게 나오느냐. 자, 레일라이의 공식을 보면 이게 이렇게 되더라. 이런 시간에 기가 막힌 질문이 나왔는데 중간에 시간이 잘라 먹어가지고 대답을 자 9시 반부터 우리 그거지 9시 반이 되면 저기 가서 이거 찍기 출결석 찍기 또 질문?
교수님, 빛의 에너지는 진동수에만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빛의 에너지는 진동수에만 관계 있었으면 좋겠는데 온도가 왜 저렇게 되느냐 이거지? 이퀄리브리움 상태에서 그러니까 빛의 진동수는 그 T 이퀄 제로에서의 빛의 진동수는 프레퀀시에만 관계가 됩니다. T가 제로가 아니면은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박스 안에 있을 때하고 그냥 완전히 오픈 스페이스일 때 조금 다르지 그러니까. 오케이? 또 질문? 교수님, 그러면 E는 한유라는 뜻이 있잖아요. 지금 T 이퀄 제로일 때 얘는 정확하게는 T 이퀄 제로에서 그 다음에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올라가려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대부분의 경우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프리퀀시 에너지가 관련있다는 거는 여기 그 포톤이 여러 개 있는 거를 고전형평에서는 앰플리튜드가 크다고 보는 거고 현대 물리에서는 포톤이 여러 개 있는 걸 이렇게 나눠진 걸로 보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된다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게 맞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U의 프레퀀시를 가지고 있는 빛의 에너지는 우리 H U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렇지? 근데 U의 프레퀀시를 가지고 있는 빛의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를 Hnu고 그 다음에 그게 2Hnu, 3Hnu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T가 높으면은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올라갈 수가 있고 T가 높지 않으면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박스 안에 있는 빛의 상태하고, 그러니까 서멀 이퀄리브리움 상태에 있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 가지고 막스웰 방정식을 이렇게 다시 보면 그거는 하모니 오실레이터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이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블랙 바디 레디에이션을 할 때는 하모니 오실레이터와 이퀴벌런트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U의 프레퀀시를 가지고 있는 빛의 에너지는 HU가 되고, 조금 더 나가보자. 이게 지금 개념이 이게 좀 틀린 개념이거든. 지금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금 클래시컬하게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나온 거고, 거기 조금 틀려가지고 지금 레일라이의 빛에 대한 개념이 틀려가지고 플랑크로 넘어가고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거, 그게 여태까지 얘기했던 게 정확한 개념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유도를 해낸 이거를 보면 U가 어떻게 되느냐면 U가 U에 관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이런 함수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느냐 하면 빛의 개수를 셌고 그 다음에 빛의 개수를 셌고 그 다음에 빛을 하모닉 오실레이터로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에너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평균 에너지를 계산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이게 맞는 개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실험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거예요. 자, 19세기 말에 사람들이 유도해낸 그 공식이 그러니까 빛의 개수 세는 거하고 평균 에너지 그 구하는 거를 가지고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도한 그 과정 속에서 뭔가가 잘못돼도 무진장 잘못됐다 하는 얘기예요. 뭐가 잘못됐지? 우리가 뭐라 그랬죠? U의 프레퀀시를 가지고 있는 빛이 있으면 그 빛이 온도 T에서 에너지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K 곱하기 T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개념하고는 전혀 달라.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에는 U의 프레퀀시를 가지고 있는 빛은 프레퀀시에 관계되는 어떤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개념 같은 게 여기 이제 전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도한 그 과정 속에 어디선가 뭔가가 이제 문제점이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하나, 둘씩 이렇게 알아내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현대물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일단 뭐가 잘못됐느냐? 그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자, 이게. 이 문제가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무진장 고심을 많이 했어.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여태까지 우리가 유도했던 그 공식이 자연에서 나오는 공식하고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이 공식이 틀렸다는 것은 아주 명확해요. 왜 명확하지? 에너지가 무한대가 돼. U가 이렇게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넘버 오브 모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저거 적분을 하면은 무한대가 된다. 이제 그게 틀린 거 확실하고. 그 다음에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저 밑에 있는 면적을 다 더하면은 온도에 어떻게 비례할까? T에 비례하겠지. 무한대 곱하기 T 이런 걸로 이제 나올 거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뭐 람다 곱하기 T가 맥시멈이 되는 람다 곱하기 T가 그 맥시멈 될 때 그게 콘스탄트가 된다. 이런 공식도 하나도 안 나오고 뭔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고민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요거를 재가지고 실험으로 요거를 재가지고 보니까 이게 아니고 이게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정답이 어떻게 되는 거를 알았느냐면 정답이 이렇게 되는 걸 사람들이 알았어요. 자, 여기 KT를 이렇게 쓴 이유는 조금 이따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벡터만큼 달라졌느냐면 이 벡터만큼 이게 다르다 하는 것이 이제 저게 나오게 되지. 어느 벡터만큼 다르냐 하면은 이 벡터만큼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지금 알고 있던 그 개념하고 말이지.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하고 이 개념이 굉장히 달랐다는 건 이제 눈치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온도가 T가 되기만 하면 K 곱하기 T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 뭐 에너지는 하바 뉴 곱하기 뭐 이런 것들 좀 알고 있잖아. 그지? 뉴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정답을 이렇게 보니까 정답에는 KT뿐만이 아니라 이런 뭐가 들어가 있어. 이런 벡터들이 들어가 있어. 그 벡터를 보니까 익스포넨셜에 온도도 들어가고 익스포넨셜에 그 다음에 뉴도 들어가는 그런 그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실험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 함수 넣어보고 저 함수 넣어보고 해보니까 함수의 모양은 알잖아. 실험에서. 그지? 그래서 이거 그냥 구해냈어.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정답은 알고 있는데 유도 과정을 모르는 그런 상태로 이제. 자, 그럼 지금부터 와서 이렇게. 오케이. 하여간에 지금 이제 어떤 상황까지 왔느냐면 정답을 알았던 그 상황까지 왔어. 응? 정답을 알았던 이 상황까지 왔어. 근데 아직 유도를 할 줄 몰라요. 유도는 할 줄 몰라. 정답은 알았어. 아, 이게 찬스야. 찬스가 온 거야. 요거 풀면 노벨상이 되겠지? 이거 푼 사람 노벨상이 아니고 노벨상 정도가 아니고 이거 푼 사람은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물리학의 창시자로 추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플랑크야. 플랑크 어떻게 쓰지? 이렇게 쓰지? 응? 더군다나 여기 이렇게 보니까 말이야. 이렇게 보니까 이게 무슨 콘스탄트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응? 그 무슨 콘스탄트인지도 몰랐어. 하여간에. 그래서 플랑크가 H자 딱 붙여놓고 자기 콘스탄트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 이거 하나 풀면서 말이지. 응? 노벨상 받았지. 양자역학의 창시자 됐지. 콘스탄트 하나 얻었지. 이게 백길이었지. 그지? 그걸 풀어서 이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풀 때 사실은 풀긴 풀었는데 이 사람이 이거 어떻게 풀었느냐면 우리 요전에 이렇게 놓고 박스 안에 있는 빛은 여기에 있는 하모닉 오실레이터하고 똑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에너지를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했죠? 이거를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에너지에다가 2의 마이너스 에너지에다가 이거 계산하다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 계산하다 이렇게 나왔어. 응? 그러니까 이게 개수 세는 거는 한만 해도 틀린 것 같지 않은데 말이야. 거기 에너지 계산하는 게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이제 고쳤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고쳤으면, 그러니까 뭐 이게 그렇잖아, 그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왜냐하면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이거 보면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면 U가 크면 어떻게 되냐? U가 작으면 요 숫자가 이제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의 x-1인데 2의 x-1에 x가 굉장히 작은 숫자면은 1 플러스 x가 되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이게 1 플러스 x에서 1을 빼니까 x죠? 예. x분의 x 되니까 이게 1이 돼. 그러니까 저거 보니까 말이지. 저 공식하고 이 공식을 보니까 정답하고 이거를 보니까 이게 뭐 거의 접근을 했는데 어디서 접근을 했느냐 하면 U가
작은 경우나 t가 큰 경우나 뭐 하여간에 그런 극한 리미트에서는 두 개가 잘 맞는데 어디서 안 맞느냐 하면 u가 큰 경우에서 잘 안 맞더라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본적인 개념은 거의 다 가긴 갔는데 뭔가가 하나가 모자라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플랑크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종이에다 대고서 저 고민을 하다가 이 아저씨가 어떻게 했느냐면 이거 할 때 평균을 구할 때 말이야 이렇게 에너지 이렇게 구할 때 어떻게 우리가 구했느냐 하면은 에너지가 0부터 인피니티까지 밑에서부터 쭉쭉쭉쭉 이렇게 차 올라간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잖아. 자, 이거 익스포넨셜 이거를 보면 익스포넨셜을 보면 어떻게 되냐? 익스포넨셜이 이렇게 되네, 그지? 이게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2의 kt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에너지가 낮은 쪽에 있을 확률은 많고 높은 쪽으로 가 있을 수 있는 에너지는 확률이 점점 적어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네. 어느 날 볼츠만이 이거 적분하지 말고 이거 이렇게 해서 적분한다는 거는 뭐죠? 적분한다는 거는 요거를 무한대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해서 무한대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넓이 다 더하는 거 아니야, 그지? 이게 적분이에요. 적분할 때 보면 이게 델타 2를 0으로 가는 리미트에서 이게 넓이 다 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여기가 이게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적분을 하지 말고 이렇게 요 넓이를 한번 더해보자 이렇게 생각해. 응? 요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컨티뉴어스하게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에너지 요 에너지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요거 Hν 요거가 2Hν 요거 3Hν 적분을 하지 말고 썸메이션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다는 한참 있다 통계로 넘어가면은 보즈 아인슈타인 스타티스틱스에서 깨끗하게 이렇게 푸는데 그런 개념이 전혀 없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어프로치 했는가가 지금 이거니까 개념 중에 조금씩 이상하고 틀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거 계산하지 말고 에너지의 평균을 이렇게 계산을 하자. 썸메이션으로 계산을 하자. 이 대신에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게 자, 이거 다시 한번 쓰면 에너지의 평균은 뭐냐면 썸메이션의 2에다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바꾼 거 하나도 없는데 인테그랄을 썸메이션으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에너지는 이렇게 연속적인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연속적인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Hν, 2Hν, 3Hν 이런 것만 가지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 아니 이 사람 가정도 안 하고 그냥 적분 대신에 막대기 더했어 그냥.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해석은 그 후에 포토 일렉트론 광전 효과라든지 이런 거 쭉 하면서 그 아인슈타인이 이거를 개념들을 쭉 다 바꾸고 그 과정 속에서 새로 해석하고 그런 거고 플랑크는 간단히 뭐를 했느냐면 인테그랄을 그냥 썸메이션으로 고쳤어요.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은 인테그랄하고 썸메이션은 답이 좀 다르게 나와요. 보통 때 이거 해보면 간격을 이렇게 줄이고 그러면 간격을 줄이면 그 차이가 이제 굉장히 적어. 근데 이 아저씨 지금 뭘 했느냐 하면은 썸메이션으로 해버렸어. 인테그랄을. 그럼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요거 계산하는 거 이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쉬워요. 요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지? 자, 요거 어떻게 계산을 하죠? 이 밑에 거 계산하면 위에 거 계산할 줄 알지? 밑에 거는 이게 뭐예요? 밑에 거는 등비 수열이야 저게. 밑에 거는 등비 수열이고 위에 거는 그거를 뭐에 대해서 미분하느냐 하면 베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베타는 KT분의 1이다. 자, 이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에너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Hν, 2Hν, 3Hν 그러니까 이거 N자를 이렇게 한번 붙여볼까? N 이렇게. 그리고 E는 뭐냐면은 E는 뭐죠? Hν를 KT로 나는 게 아니라 Hν네, 그지? E는 이렇게 Hν. 자, 저거 요 등비수열 더하는 거, 무한 등비수열 더하는 게 뭐지? 1-R분의 총항이가 뭐 이렇죠. 그 다음에 그거를 베타에 대해서 미분했어. 이거 그냥 답을 쓰지 뭐. 저렇게 나왔어. 저렇게 나왔어. 자, 지각한 사람은 여기 와서 한 번씩 긁어요. 20분간 되는 거지? 언제까지니? 10분? 10분 지나면은 지각인가? 자, 그래서 에너지가 이제 저렇게 나왔어. 근데 이거 저 플랑크가 한 거는 뭐냐면 심플리 이 적분을 그냥 썸메이션으로 구했어요. 그래서 이면적을 구한 거하고 똑같아. 에너지가 모든 에너지를 다 값이 아니고 디스크리트한 에너지만은 가지고 있다.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상태는 이렇게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기뻐하시라 여러분. 이게 저거하고 모양이 비슷하지 저거. 익스포넨셜의 에너지 KT-1의 에너지인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의 이거잖아. 지금 왜 에너지가 아니냐. 요거 KT 요거 지워버리면은 Hν 대신에 2를 Hν로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플랑크가 이걸 풀었어. 플랑크가 한 거는 어느 날 적분 대신에 말이지 썸메이션을 이렇게 했어. 에너지를 그때 가질 수 있는 빛의 에너지가 Hν,
2H뉴, 3H뉴, 4H뉴 이것만 가질 수 있다. 보존적으로는 이게 해석이 전혀 안 되는 이러한 디스크리트한 그러한 에너지만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 공식이 그냥 이게 나와버렸어요. 그 다음에 플랑크가 어떻게 했을까? 플랑크가 어떻게 했어? 어떻게 고민했지? 플랑크가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 답은 나왔는데 지가 뭐 했는지 전혀 모르겠대. 그렇죠. 정답은 벌써 실험으로 다 나와 있고. 근데 어느 날 적분해야 될 거를 말이지. 썸메이션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뭔가 모르지만 모든 문제가 다 풀렸는데 자기가 뭐를 했는지 전혀 감이 없는 거야, 플랑크가. 그리고 프레퀀시 앞에다가 H자 하나를 딱 붙여놓고 자기 이름도 붙이고 싶고 그런데 말이지. 플랑크가 아주 고민해. 플랑크가 그때 50 몇 살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무진장 고민에 빠졌어. 그래가지고 막 열병에 걸리고 말이지. 미친 사람처럼 막 베를린의 그 공원을 말이지. 뭔가 그냥 그 인류에 안 풀리던 문제를 풀었는데 뭘 풀었는지 잘 모르는 거야, 자기. 그래가지고 뭐 그냥 맨날 말이지 땀 뻘뻘 흘리고 말이지 막 미친 사람처럼 다니니까 플랑크 아들이 있었거든. 아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이게 이 제정신이 아니고 맛이 갔거든. 플랑크 아들이 말이야 아버지한테 이제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무슨 고민이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장성한 아들들이 이렇게 필요한 거야. 플랑크 아들이 아버지한테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왜 요새 발평사가 너무 다르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플랑크가 가만히 내가 여차저차 해서 이 인티그랄을 썸메이션을 했더니 이게 나왔는데 도대체 내가 그 의미를 잘 모르겠다. 아들이 이제 좀 젊잖아, 그지? 되게 젊으면은 이 어떠냐? 좀 경솔하기도 하고 무대 보러 나가기도 하고 뭐 그렇지, 그지? 젊으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그냥 발표합시다. 그래서 1900년 10월인가 11월인가 그 독일 물리학회 가서 플랑크가 이거 발표를 했어. 그래서 그날이 양자역학의 탄생일이야. 플랑크 콘스탄트가 탄생한 날이고 그날이 양자역학의 탄생일인데 플랑크가 진짜 고민이 되지. 자기가 발표를 해놓고 발표하기 전도 그렇지만 의미를 잘 이제 해석을 잘 모르고 있는데 이거 쫓아오면서 하나 둘씩 해석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이거 나온 다음에 한참 후에도 뭐 무슨 문제가 안 풀렸느냐 하면은 포토 일렉트릭 광전효과 그 다음에도 안 풀려가지고 사람들이 그 고민을 했어. 그거를 광전효과 플랑크 이거를 보고서 고민을 하다가 광전효과를 한 큐에 얘기한 사람이 누구지? 아인슈타인 아니야? 그 아인슈타인이 그거 발표한 게 몇 년이죠? 상대성 이론 발표하던 그 해에 그걸 발표를 했어요. 1905년도. 그래서 2005년도에 우리 뭐 한참 행사 많이 했잖아. 그 똑같은 해 아인슈타인의 세 가지 큰 업적을 그 중에 하나가 광전효과하고 상대성 이론이고 그 다음에 뭐더라? 브라운 운동에 관한 것까지 한 해 그거를 다. 아인슈타인이 이거를 해결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말이야. 여기서 이 플랑크는 한 거는 뭐냐면 결국 이게 인티그랄을 썸메이션으로 하고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U의 프레퀀시를 가지고 있는 빛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H뉴고 excited state로 되면은 사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excited state로 된다는 얘기는 거기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포톤의 개수가 2개가 된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가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excited state HNU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2HNU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3HNU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그 에너지 excited state 에너지는 HNU, 2HNU, 3HNU, 4HNU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개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이제 HNU가 되지. 자, 그래서 요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그래서 이 플랑크의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은 이제 이렇게 풀리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다시 해석하고 그 다음에 보즈 아인슈타인 스타티스틱스가 나타나면서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다시 다 풀게 돼요. 자, 질문? 인테그랄이랑 저거를 그 서메이션 하는 거랑 저렇게 그래프가 현격한 차이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 현격한 차이가 안 나타날 것 같지만 나타나. 왜 나타나느냐면 그 차이가 이 차이가 말이야. 이 차이가 이 밑에 거보다 사실은 더 큰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말이야. 이렇게 이게 익스포넨셜 이 함수 이렇게 나왔잖아, 그지? 근데 익스포넨셜에다가 이거 해가지고 이게 더하니까 이게 이런 함수가 나왔잖아. U를 인피니트로 보내면은 이거는 U를 인피니트로 보내면 이게 어떻게 되죠? U를 인피니트로 보면 이거 인피니트가 되지. 근데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U를 인피니트로 보내면 익스포넨셜 위에 인피니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분모가 다시 인피니트가 돼가지고 이쪽이 작아져가지고 토탈이 0으로 가. 이거 곱해도 0으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런데 이 간격이 얼마가 되죠? 이 간격이 HU지. 근데 U가 큰 경우에는 2개가 맞아 들어간다 그랬지. U가 크다는 얘기는 그 간격을 늘린다는 얘기죠. 이 간격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간격 늘리고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이 밑에 썸메이션 한 거보다 훨씬 더 커지거든. 여기서는 이게 조그만 것 같지만 U가 커지면 이게 훨씬 더 커져가지고 저 적분은 인피니트로 가지만 썸메이션을 하면은 파이나이트로 가게 돼요. 그럼 이상하지? 이거 수렁털이지, 그지? 응? 이 개념을 다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통계학학에서 이제 다시 배울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역사적으로는 플랑크가 저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왜 이날을 양자역학의 탄생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왜 이날을 양자역학의 탄생이라고 했을까요? 양자역학의 탄생은 H의 탄생이에요. H가 탄생하는 날이 양자역학의 탄생이에요. 여러분들 말이야. 현대물리에서도 배우고 그랬겠지만 H가 0으로 가는 그 세계는 완전히 클래시컬한 세계가 돼. H가 0이 되면은 퀀텀 메케닉스하고 클래시컬 메케닉스하고 슈레딩거 방정식하고 뉴턴의 방정식이 완전히 동일한 방정식이에요. H가 0이 되면 이 간격이 조그매지는 거 아니야. 간격이 조그매지는 거 아니야. H가 0이 되면. 그러면은 이게 썸메이션이 뭐가 돼? 인테그랄로 되지. 그러니까 클래시컬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양자역학하고
클래시컬 미케닉스가 달라졌던 이유는 뭐냐면은 요 간격이 파이나이트하기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이 간격이 만약에 0으로 가는 리미트가 되면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나오는 포뮬라하고 클래시컬하게 구한 레일라이의 포뮬라가 같아져야 돼. 플랑크 콘스탄트가 0이 되는 세계는 양자의 세계가 아니고 더 이상의 양자의 세계가 아니고 양자의 세계가 클래시컬한 세계가 되고 양자역학이 탄생할 필요가 없었어요. 플랑크 콘스탄트가 0이 되면 하이젠버그의 언서티티 프린시플도 존재할 필요가 없어. 그죠? 여러분들 그 하이젠버그의 언서티티 프린시플 다 배웠겠지만 델타 P 곱하기 델타 X가 뭐 H보다 크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0이 되면은 뭐 크긴 뭐 커. 델타 P도 델타 X도 동시에 정확하게 잴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클래시컬한 거예요. H가 0이 되면은 드브로이 웨이브랭스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모든 물체의 드브로이 웨이브랭스가 제로가 돼. 드브로이 파가 존재하지 않는다. 드브로이 파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이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H가 탄생한 그날을 양자역학의 탄생이라고 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비록 플랑크가 노벨상 타고 뭐 다 구했지만 근데 플랑크는 그냥 구하고선도 뭐를 구했는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광전효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언서턴티 프린시플이 나오고 드브로이 웨이브가 나오고 슈레딩거가 나오고 한참 후에 몇십 년 지난 후에 슈레딩거 방정식 몇 년에 나오냐면 1997년도에 나왔죠. 플랑크가 나온 다음에도 콘스탄트가 나온 다음에도 그 오랜 시간 동안 27년의 세월 동안 사람들이 다시 머리 싸매면서 고민을 하게 됐던 거는 이유는 뭐냐면 플랑크 콘스탄트 의미를 잘 몰랐고 그냥 플랑크를 이렇게 낮게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소가 이게 뒷걸음치다? 개구리 잡았는가? 뭐 그런 거하고 비슷했지. 응? 뒷걸음치다 개구리. 근데 이거 다시 다 풀게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한 것 중에 좀 허점이 있을지도 모르고. 자, 질문? 자, 그러면 우리가 정답을 알았고, 정답은 이제 U의 람다 T인데, 자, 토탈 에너지. 여러분들 이거 알잖아. 토탈 에너지는 자, 이거 토탈 에너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계산을 이거 뭐 까먹긴데, 그지? Hnu를 QP를 이걸 X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뭐를 이제 계산을 하느냐?
자, 이거 2의 x 마이너스 1, x 함수 이거 조건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게 어려워. 배워본 적이 별로 없을 때. 근데 2x 마이너스 1에 요거를 2x를 이렇게 뽑아내면 이게 1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요거는 2x는 말이야 항상 1보다 크지. 2의 마이너스 x는 1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x분의 1 이런 꼴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1 마이너스 x분의 1은 뭐냐면 1 플러스 x, x좌승, x함승, x하승, x호승 이렇게 되니까 그게 이걸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nx가 들어가 있는 게 귀찮으니까 적분에 nx를 y로 치환을 해가지고 보니까 결국 n 4승분의 6을 다 더하는 거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요거 n 4승분의 6이 15분의 파이 4승이 된다는 거는 잘 알려져 있어. 어디서 배웠지 저런 거? 수업에서? 정수론에서? 여러분들 상승이네. 수리물리에서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 거기 챕터 보면 저런 문제가 아주 무수히 많이 있어. 지훈이 풀어본 적 있니? 맞아요. 수리물리 같은 거 아직 공부 안 했어? 2에서 배웠는데 푸리에 트랜스포메 배웠지? 아니 1에서는 안 배워요. 아니 아직도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네. 배운 적이 없단 말이야? 근데 뭐 어디선가는 배운 적이 있지 않냐? 들어보기야 많이 들어봤어요. 대학교 3학년이 돼가고 있는데 네. 들어본 적만 있어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교과서만 공부하고 수업만 쫓아가고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좀 다양하게들 좀 공부 좀 하고. 이 대학교 3학년 나가지고 아직도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 들어보기만 하고 뭐 안 되지. 나 고등학교 때 공부했는데 나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테일러 전기하는 거 보고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 혼자들 이렇게 넓게 좀 공부해. 넓게 좀 책도 많이 읽고 말이지. 양계역학 뭐 배운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이것만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고등학교 때 진짜 이거 그래서 결국은 고등학교 때 내가 이거 보고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는데 세상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 왜 기뻤을까? 내가 알고 있는 수학의 모든 펀더멘탈 콘스탄트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1 들어가 있지, 0 들어가 있지, 파이 들어가 있지, I 들어가 있지, 2 들어가 있지,
그 공부 말이야. 공부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아주 넓게들 공부하고 고민들하고 그래야지 이게 학문의 발전이 있어요. 교수님, 저기 서메이션 할 때 n은 0에서 갑자기 왜 n이 1로 바뀌었나요? 내 마음이지 뭐. 이게 말이야. 어? 예를 들어서 이래도 되지, 그지? 0 같은 건 뭐, 0 같은 거 1로만 바꿔도 돼. 이거 중간에 한 번 바뀌었거든. n-1이. 응? 예를 들어가지고. 사수. 하나만 살짝 이렇게 바꾸는 거 그런 게 여기 들어갔거든. 저기 인테그랄 안에 n이 분모에 있는데 저렇게 되면 n이 0일 때 0이 되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발산하는 건가요? 또 바꿀 때도 n을 1로 바꾼 게 하나 틀린 게 없거든. 중간까지 계산해줘 이거? 쉬운 거? 여기가 이런가 보다, 이제? 일로 돼 있네. 정상 폈어. 봐라. 한번 봐라. 야, 이게 방정효과가 말이야. 야, 이거 실험을 한 게 1887년도구나. 응? 뭐 1887년도니까 이거 방정효과 이거를 해석을 한 게 몇 년도죠? 1905년도지? 그러니까 몇 년? 18년이나 걸렸네 이거. 아인슈타인 없었으면 더 걸렸을 텐데, 그지? 이게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나온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사람들이 그 다음에도 이거를 해석을 못했다는 게 좀 신기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그 1887년도에는 (1887년도에) 전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았나? 언제 전자를 정확하게 알았지? 95. 전자를 정확하게 알아낸 사람이 누구죠? 탐슨이가? 탐슨 아저씨 한 게 뭐지? 둥극선 실험. 그러니까 이게 전자를 발견한 게 탐슨 아저씨가 발견을 했는데, 음극선 실험으로 했는데, 음극선 실험으로 뭘 했지 그 아저씨가? 들려놓고 있지. 힘전하고 주의하기 전자
탐순이 뭐 했는가 한번 다시 보자. 탐순이 뭐래? 이게 하도 내가 오래돼가지고 나도 까먹었는데. 탐순이? 그치, 역사책을 보면 탐순이 전자를 발견했다고 나오고, 과학책을 보면은 음극선 실험을 했다. 뭐 했지? 근데 이게 뭐가 후연 게 튀어나오는데 거기다가 이 자기장을 걸어주니까 슉 이렇게 돌아가더라 뭐 이런 거 하지 않았냐? 그치? 여러분들 전자 눈으로 본 사람 봤잖아. 여기 저 뭐지? 물리실험 3인가 어디 들어가면은 가스인지 뭐 깜깜한 데다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하면은 동그랗게 허연 거 있잖아. 그거 전자잖아, 그지? 아, 진짜 도식하네. 이렇게 놓고 뭔지 모르지만 이게 허연 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 봤잖아, 그지? 그거 전자야, 전자. 전자가 가다가 뭐 부딪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빛이 나오는 거겠지, 그지? 이제 봤어요. 근데 이거 여기다가 자장을 걸어주면은 이게 뭐 자장을 세게 걸어주면은 원이 작아지냐 커지냐? 작아져요. 그럼 거기에서 뭐를 알 수 있어요? 2를 m으로 나눈 그 b 정도는 알아낼 수가 있지. 네. 그런 거 그거 하고서 전자가 있다 이런 거 알아낸 거 아니에요? 근데 2하고 m을 따로따로는 몰랐는데 2하고 m을 따로따로 알게 된 게 어떤 아저씨가 뭐 기름 뿌려서 했지. 밀리카. 그래. 그러면 이게 전자 발견이 아마 1900년도 이후일 거예요. 그지? 근데 전자 발견하기 전에 사람들이 전기 끌어다 썼을까 안 끌어다 썼을까? 전기 끌어다 썼어. 응? 그러니까 전기는 가지고 썼는데 그 속에 이 전자의 그 확실한 본체를 규명한 거는 한참 후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987년도에 허르츠는 어떻게 했느냐? 허르츠 어떻게 했지? 여기다가 금속에다가 빛을 쪼였어요. 그랬더니 뭐가 튀어나오죠? 전자가 튀어나오죠. 근데 뭔가가 튀어나왔어. 뭔가가 튀어나왔는데 그 뭔가 튀어나온 거에 에너지 같은 것들은 뭔지는 모르지만 에너지 같은 것은 잴 수가 있었어 사람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커런트 같은 거 다 잴 수 있었고 볼테지 같은 거 다 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험은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전자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잘 몰랐지만 전자가 뭔지는 잘 몰랐지만 전류가 뭔가 튀어나와가지고 그거를 다 이렇게 잡아보니까 전류가 흐르더라. 뭐 이런 건 할 수 있었어. 그 다음에 배터리 같은 거 만들 줄 알았고 볼테지 측정할 수 있었고 그러더듯이 1887년도에 그 유명한 헐츠가 뭐 이런 실험을 했대요. 이런 실험을 했어요. 1887년에 헐츠가 이런 실험을 할 때 뭘 때렸지? 빛을 때렸어. 빛을 때렸어. 빛이 뭐지? 그 당시를 돌아가 보자 이게야. 빛이 파동이라는 게 증명이 됐었을 때 아니야? 증명이 됐어. 누구에 의해 가지고? 막스웰이 한 칼에 다 잠재웠지 그거. 막스웰이 증명을 해버렸으니까 파동 방정식을 유도를 했으니까 그리고 막스웰을 사람들이 존경을 했어요. 무지무지하게 존경해서 그때 이제 헐츠가 이게 실험을 했더니 이게 나옵니다. 이게 파동이니까 여러분들 파동은 어떻게 돼 있어? 파동은 이게 길어. 그지?
근데 이 금속을 넣고서 이거를 했어. 그럼 이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게 쫙 빛이 와가지고 금속에다 때려가지고 에너지를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뭔가가 이렇게 튀어나온다. 뭐 이런 실험을 이제 한 건데. 그 실험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실험한 거예요. 하여간에 포르츠가 이런 사실을 알았어요. 이게 빛이 와가지고 때리니까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튀어나오느냐.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더라. 이상한 거를 봤어요.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더라. 이거 진짜 신기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파동은 어떻게 돼? 파동은 여러분들 이렇게 물결파 이렇게 오면 돼요. 물결파 오면 돼. 한참 앞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쫙 와서 에너지를 전달을 하는데 빛도 파동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를 전달을 해야 돼.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 시간이 꽤 걸리던데 근데 순간적으로 튀어나온다. 그 다음에 파장이 긴 거, 프레퀀시가 작은 거. 그래가지고 이게 파장이 작은 놈들은 말이야. 파장이 프레퀀시보다 작으면 이 뉴가 진동수가 뉴제로보다 작으면 빛을 뭐 암만 때려도 하나도 안 튀어나오더라. 빛을 밖에서 막 보도 하나도 튀어나오지 않더라. 그것도 이상해야지. 그냥 파동으로 그냥 때리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전달이 될 텐데 에너지가 엄청나게 전달이 돼야 될 텐데 이게 튀어나오질 않고 이런 놈은 또 조금만 해도 그냥 튀어나오더라. 이거 희미한 등불을 밝혀줘도 점자는 튀어나오더라고. 그 이상하다. 이게 그 다음에 전자의 개수는 튀어나오는 거에 전자의 개수, 뭐 전자라 그러면 안 되지. 전류, 그때는 전자 모를 소리죠. 전류는 인텐시티와 관계가 되더라. 등등. 예. 이거를 정리를 하면
자, 이러한 이상한 실험 결과를 이제 내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 네 가지가 말이야, 네 가지가 빛은 파동이다 라는 것에 빛은 파동이다 라는 것에 전혀 모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렉트론을 순간적으로 내놓더라. 일렉트론 순간적으로 내놓으면 안 돼요. 근데 내놓더라 이게. 스레시홀드가 넘어서야지만이 전자가 방출이 되지, 스레시홀드보다 작으면 전자가 방출이 안 되더라. 이상해. 커런트가 인텐시티에 관계된다. 이것도 이상해. 나오는 전자 에너지가 라이트의 세기에 무관하다. 이것도 이상해.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보더니 나오고 있는 거에 에너지를 보니까 이 수직 하나면은 다 해결이 되더라 하는 거를 이제 아인슈타인이 사실은 저것도 실험으로 다 있었을 거야.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게 이제 기가 막힌 건데 아무도 감히 수식을 써놓고도 아무도 감히 빛은 뭐 있잖아 이런 얘기를 못할 때 과감하게 아인슈타인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빛은 파동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을 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파동이다라고 믿고 있을 때, 과감히 아니다. 빛은 에너지 덩어리고 입자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치? 근데 이제 광량자설을 아인슈타인이 이제 주장을 하는 게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머릿속에 빛은 파동이다 그래가지고 입 하는 순간 막 도끼자루 날라오고 그럴 때 그거 말하는 용기 그거 대단한 거예요. 빛은 입자적인 성질. 입자는 어떻게 돼? 이게 에너지를 그냥 가서 그냥 한순간에 때려버리니까 에너지 그냥 나갈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지? 한 놈이 입자 하나가 에너지를 다 지금 전자에다 하나 딱 줘가지고 이제 튀어나올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쓴 게 도끼 맞아 죽을 그 짓을 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노벨상을 주는 거지, 그지? 빛은 에너지 덩어리고 에너지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 에너지 덩어리다. 그럼 W는 뭐냐? 그 빠져나오는데 그 에너지 좀 주고 그 나머지 가지고서 튀어나오더라 하는 얘기거든. 이거 안 하면 이거 다 설명이 되거든. 그럼 뭐 다 설명이 되니까 나도 너도 이거 말할 입장이 됐느냐? 아니지. 확신이 안 섰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고 빛이라는 게 에너지 덩어리다라는 거를 상상을 하지 못할 때 아인슈타인이 빛은 에너지 덩어리다. 근데 또 아인슈타인이 뭐 파동적인 성격과 입자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근데 모든 사람이 파동이다라고 얘기할 때 저 얘기를 했는데 저 얘기를 할 때 아인슈타인이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한 거 아니야. 아인슈타인은 아까 플랑크 그거 있지. 플랑크 공식이 나온 다음에도 플랑크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뭐를 했는지를 하나도 몰랐어요.
이렇게 플랑크 그 안을 이렇게 보니까 에너지가 자 모드를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모드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빛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에너지가 Hν, 2Hν, 3Hν, 4Hν 이런 식으로 가질 수 있다. 디스크리트하게 그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빛은 여기서 Hν라 그랬는데 2Hν는 뭐냐? 그러면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광자 두 개가 튀어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아까 익스포넨셜하게 줄어들었지만 빛 한 놈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다 Hν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다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플랑크 콘스탄트가 나오고 플랑크의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 나온 한참 후에도 사람들이 빛은 에너지 덩어리고 빛의 에너지는 Hν가 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사람들이 이제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때 아인슈타인이 빛은 에너지 덩어리고 빛은 입자적인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다.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그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던 게 막스웰이었는데 막스웰에 도전을 한 게 누구냐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아인슈타인이다. 그 아인슈타인은 여기 빛에 그거를 보고서 빛을 보고서 파동적인 성격과 입자적인 성격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질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거 쉽지가 않아. 그거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거 진짜로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파동이라는 거는 파동을 대표하는 성질이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란 말이에요. 중첩의 원리고 입자를 대표하는 게 이제 모멘텀의 원리인데 입자에는 분명히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입자면 입자, 파동이면 파동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한 오브젝트가 입자적인 성격하고 파동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주장한 그 아인슈타인이야말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거 몇 년도에 했느냐면 1905년도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도 1905년도에 냈는데 상대성 이론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상대성 이론은 통일장 이론의 기초가 되는 그런 이론. 상대성 이론을 쳐다보면 그 안에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 대한 엄청난 큰 일을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빛보다 더 빠른 건 없고 뭐 로렌츠 트랜스폼이 뭐 이따위 얘기 많이 알지만 그 안에 또 하나의 커다란 업적은 뭐냐면 상대성 이론의 가장 커다란 업적 중에 하나가 정기장하고 자기장을 한꺼번에 합쳐놓은 게 엄청난 커다란 그러한 업적이에요. 정기장하고 자기장을 한꺼번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정기장하고 자기장, 정기장은 어디서 나오지? 전기에서 나오고 자기장은 자석에서 나오고 자석을 앞만 들여다봐도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 자석이 말이야 자석의 원인이 자석이 끌어들이는 원인이 전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알죠 여러분들? 모터가 돌아가는 게 전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지 우리 이 인류의 문화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모터라는 게 있고 그런데 그 발전하고 모터하고 그 속에 자기장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전기에서 나오는 거고 전기 렐라티비스틱 이펙트라는 거 여러분 알죠? 전기장의 자기장의 근원이 쿨롱 인터랙션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쿨롱 인터랙션의 렐라티비스틱 인터랙션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유도해낸 사람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막스웰 방정식을 보면은 C하고 E가 들어가 있는데 B가 왜 나오게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한 오리진은 거기에 나와 있지 않아. 근데 쿨롱 포스를 가지고 렐라티비티를 도입을 하면은 막스웰 방정식을 우리가 유도를 해낼 수가 있어요. 자기장을 넣지 않고 시작을 했는데 자기장이 이게 튀어나오게 할 수가 있다. 자, 그 모든 일들을 1905년도에
이 발표를 해. 1905년도에 상대성 이론. 이게 상대성 이론인데 무슨 상대성 이론이냐면 특수 상대성 이론하고 광전 효과하고 그다음에 아까 뭐 하나 더 있었는데 브라우니안 모션. 그걸 1905년도에 이 사람이 이제 발표를 해. 대단하지, 그지? 근데 이게 상대성 이론 가지고 노벨상을 줄 수가 없어. 이 이론은 이론인데 말이지. 이론인데 아직도 상대성 이론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있잖아, 그지? 그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이 일을 하나만 들면 돼,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노벨상을 주기에 좀 가슴이 떨리고 그래서 애따 주자 그런 게 뭐냐면 이게 광전효과를 줬어요. 이게. 광전효과도 그만큼 위대한 업적이야. 왜? 한 입자가 있어서 한 개가 있어서 한 오브젝트가 있어서 그게 파동적인 성격하고 그게 입자적인 성격을 동시에 띄고 있다. 이런 거를 그거 아무나 얘기할 게 못 되고 엄청난 거거든. 왜 엄청나냐? 빛은 파동이지만 입자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두 가지 성격을 다 띠고 있다. 이게 아인슈타인인데 그거를 다시 한번 바꾸면은 일렉트론은 입자인데 입자적인 성격을 띠고 있을 뿐 아니라 파동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거를 한번 다시 바꿔가지고 파동인 줄 알았더니 입자인데 입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일렉트론은 입자인 줄 알았더니 파동적인 성격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게 뭐냐면 현대물리학이고 양대역학이다. 이게. 그 위대한 아인슈타인이 두 번째는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슈레딩거의 방정식, 이런 방정식은 또 이상해. 그것도 그렇지. 세상에 그 플렉시블하게 그 머리가 그거 잘 돌고 남들이 생각할 때 전혀 생각 못하고 항상 거꾸로 돌아가고 있던 그 아인슈타인이 모든 사람들이 말이지 입자는 파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뭐 이 하던 슈레딩거 방정식을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반대를 해. 우리 하다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광전효과라는 게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여기서 뭐 이 수식만 가지고서 조금 하나 쓰고서 무슨 노벨상을 주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은 당연히 이게 노벨상을 받을 그러한 상식을 뛰어넘은 모든 사람이 믿고 있던 그러한 과학적인 진리라고 생각했던 거를 깨부시고 새로운 진리를 이렇게 새로운 파라다임을 제시를 했던 그 파라다임이 나오게 된 그 실험이 뭐냐면 이제 광전효과다 이게.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모자라. 빛은 에너지 덩어리다.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했지만 모자라.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온 게 뭐냐면 그게 이른바 컴퓨터 효과다. 컴퓨터 효과 상당히 공에 나왔거든. 컴퓨터 효과를 이렇게 보면 컴퓨터 효과 컴퓨터 효과 책에 몇 년도에 나왔다 이러니 싫어. 몇 년도? 23년. 와. 야, 이것도 되게 늦게 나왔어. 야, 근데 이게 뭐 광전효과까지 노벨상 다 받았는데 이거 왜 노벨상 또 줬을까? 확인사살. 이게 그렇지. 확인사살이야 이게. 그래. 확인사살이야. 그래. 아, 이게 참 적당한 단어가 없었는데.
이른바 확인사살이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말이야. 빛이 이렇게 와가지고요. 이게 빛이 와가지고 일렉트론을 때려가지고 이렇게 빛이 가고 이렇게 일렉트론이 이렇게 이런 실험을 이제 컴퓨터에 했어. 야, 그런데 여기 공간에다가 말이야. 공간에다가 일렉트론 하나 이렇게 딱 놓고 그러기 어렵지. 사람들이 실험을 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 여기에다가 알루미늄 포일을 여기다가 이렇게 알루미늄 포일은 뭐 덩어리지? 전자 덩어리지. 전자 덩어리야. 그러니까 알루미늄 포일을 이렇게 놨는데 사실은 거기다가 전자를 이렇게 놓은 거하고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지? 전자를 이렇게 놨어. 알루미늄 포일을 이게 얇게 해야 될 거야. 그지? 내 생각에 상당히 얇게 해야 될 거야. 알루미늄 판때기 놓고서 저게 되겠냐? 알루미늄 포일을 얇게 해야 돼. 알루미늄 아마 포일 정도 얇게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세상에 제일 얇게 만들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금이야. 금 얼마나 얇게 하는지 알아? 그래, 엄청 그래. 금 말이야. 여러분들 금 이렇게 놓고서 금 이렇게 잡아다니잖아. 응?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잡아다니는 거 많이 봤지? 중국집 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짜장면 잡아다녀. 이게 잡아다녀. 그러면 이게 늘어나? 야, 안 끊어져. 금. 그래서 이렇게 이걸 하거든. 언제까지 이거 잡아다닐 수 있게끔? 마지막 원자 이럴 때까지 잡아. 이게 뭐 덩어리로 이래가지고 뭐 금금 해가지고 그때 또 끊어지는 게 아니고 맨 마지막에 진짜야. 뭐 소파만 사러 왔나? 진짜 이게 해서 원자 그 정도까지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왜 알루미늄 했는지 모르는데 옛날에 그 러더포드 할 때 있지. 러더포드도 금박 놓고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금박 그냥 뭐 무지무지하게 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게 금이. 자, 이렇게 놓고서 실험을 했어요. 오, 이렇게 했더니 여기서 이제 빛이 와가지고 이제 빛이 이제 가는데 여기 빛의 파장이 람다면 요 놈에 나오는 빛의 파장이 람다 프라임이면은 이게 빛이 말이야 람다에서 이런 놈이 있는데 람다 프라임이 그래서 이런 게 있더라 이게요. 그런데 이 각도가 만약에 세타라 그러면 세타의 함수로 저런 게 이렇게 나타났다. 이게 여기에서 디텍터를 여기다 대가지고 이게 해보니까 이런 게 나타나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세타에. 자, 이 실험을 하는데 우리가 전자를 보고하는 건가, 전자를 보고하지 않는 건가? 우리가 넣는 거는 인풋으로 넣는 거는 뭐를 넣죠? 빛을 넣지, 그지? 우리가 아웃풋으로 받는 거는 빛하고 전자인가 빛인가?
전자는 전자에 대한 인포메이션 우리가 얻는 거 안다는 거예요. 네? 전자 인포메이션 우리가 얻는 거 아니야. 우리가 실험하는 거는 빛 들여보내서 빛 받는 건데 그 안에 전자가 말이야. 여기 알루미늄 포일 속에 전자의 카이네틱 에너지가 얼마인가, 전자가 어디로 움직였는가, 이런 거 측정 안 해요. 그거 안 하고 빛을 넣어가지고 빛 나오는 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아, 그 안에 전자가 어디로 갔는지, 모멘텀을 얼마를 받았는지, 이런 거를 다 알면은 좋지. 근데 그 당시 실력으로 그거 잴 수 있었을까? 알루미늄 포일 그 안에 전자가 많을 텐데. 그 많은 놈 중에서 어느 전자 때렸느냐 팍 해가지고 안경 두꺼운 거 가지고 보더라도 그게 어느 건지 보이냐 안 보이냐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풋으로 넣는 거는 뭐냐면 빛 넣고 아웃풋으로 받는 거 빛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하기 전에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이쪽으로 가는 빛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앵글로 보면 이런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었어요, 사람이. 어? 앵글로 보면 대부분 이렇게 가고 나머지 것들은 조금 앵글 변해가지고 인텐시티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게 튀어나오거든요. 저거를 뉴턴이 실험을 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저거를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저거 해석을 할 때 빛은 진짜로 입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hnu고 모멘텀은 hnu를 c로 나눈 거다라는 거를 그 가정을 딱 해놓고 모멘텀 보존의 법칙을 탁 넣어가지고 조 앵글 세타에서 길어진 파장의 빛이 나오더라. 그거를 계산했더니 그 계산하고 완전히 이게 맞아 들어가다. 그러면 그 이제 공식은 잠시 후에 하지만 공식 유도는 그냥 교과서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해도 되고 유도해줘도 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중간에 뭐 계산은 그냥 할 줄 아는데 이게 뭐지? 이게 첫 번째 모멘텀 보존의 법칙. 이게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모멘텀 보존의 법칙이다. 이게 이제 대단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게 뭐냐면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럼 봅시다. 이거 빛이 들어갔어. 근데 빛은 모멘텀이 얼마가 되느냐면 이거 쓸 거예요. 빛은 모멘텀이 얼마가 되느냐면은 이게 자, 빛이 들어가서 나온 빛이 있어요. 나온 빛은 어떻게 되느냐면 프레퀀스가 달라져. 왜냐하면 이게 있으니까. 0이 아니니까. 이 P는 뭐냐면 P는 저 안에 있는 알루미늄 포일 안에 있는 일렉트론의 모멘텀이다. 이게 모멘텀 보존의 법칙을 써놓고 뭐 이게 대단하냐? 대단하지. 왜냐하면 모멘텀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프레퀀시가 들어가 있잖아요. 세상에 모멘텀을 쓰는데 질량 곱하기 속도로 안 쓰고 모멘텀을 쓰는데 말이야. 파장을 써놓고서 모멘텀이라고 하는 저 공식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공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아인슈타인의 한 얘기가 생각이 난다 얘기야. 그게 뭐냐? 빛이라는 거는 에너지 덩어리인데 입자면서 파동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입자면서 이게 입자면서 그 속에 파동이다라는 게 이 안에 또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저런 거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아저씨가 얘기한 대로 지금 썼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빛이라는 거는 입자적인 성격과 파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도 보니까 입자 덩어리다 해놓고서 파동을 써놨거든. 어? 입자 덩어리다 그러고서 거기다가 입자 에너지 덩어리다 그렇게 해놓고서 거기다가 써놓기는 파장을 써놨잖아. 진동수를 써놨잖아. 이게 또 대단한 얘기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의 모멘텀 보존의 법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파동하고 입자를 막 섞어 써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계산한 게 뭐냐면은 프레퀀시 하니까 파장을 알 거고 파장이 이제 길어졌는데 말이지. 이거를 계산을 했는데 이거를 뭐의 함수로 계산을 했느냐면 이걸로 계산을 해놓고 보니까 조금 전에 이 나왔던 거 파장의 차이가 앵글 저기서 계산한 거하고 완전히 맞아 들어가더라 하는 것을 이제 했어요.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거는 파동과 입자를 동시에 놓고서 한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저거 중간에 델타 람다를 계산을 할 때 우리가 뭐를 소거를 시킬까? 생각을 해봐요. 뭐를 소거를 시켜야 돼?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야? 들어갈 때 빛하고 나올 때 빛만을 가지고서 저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중간에 뭐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다 없애버리면 이게 나오지? 전자에 관한 인포메이션을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 전자에 관한 인포메이션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고 전자의 모멘텀에 관한 인포메이션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다. 우리 전자의 모멘텀 우리가 써먹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없애가지고 지금 할 거란 말이에요. 전자의 매스는 우리 알고 있죠. 전자의 매스는 벌써 이게 몇 년이라고 해요? 23년. 그러니까 벌써 전자는 이제 너무도 잘하는 그러한 오브젝트가 돼 있으니까 매스까지 알고 뭐 차지 알고 그러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M 알고 있지? U 프라임 실험에서 정할 거지? U 알고 있지? 요거 모멘텀 다 알지? 뭘 몰라? 요 모멘텀 모르죠. 전자의 모멘텀만 몰라. 그러면 전자의 모멘텀을 알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P는 P-P 프라임. 요거는 빛의 처음 모멘텀, 마지막 모멘텀.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를 없애려면 전체를 좌승을 하면 되잖아. 그지? M좌승, C의 사승, 더하기 P좌승, C의 자승은 HU 더하기 MC 자승에다가 HU 프라임의 전체 자승. 해놓고서 요거 M좌승, C사승을 이걸 빼버리자. M좌승, C사승.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더라. 야, 그럼 말이야. 요 P만 없애면 되는데 P는 위에서 P는 했잖아, 그지? 그러면 요거는 뭐냐? 그러면 요 P는 P 마이너스 P 프라임의 자승이니까 P 자승 P 프라임의 자승 두 개의 P 프라임 코사인 세타 P 프라임은 벡터 양이니까 둘 사이의 각도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더라. 맞지? 그럼 요거를 이제 풀어보면은 델타 람다가 되는데 저 C자승 붙어야 되죠. 어디에 뭔가 붙어야 되는데, 그지? 여기 C자승 붙어야지. C자승. P자승, C자승. C자승, C자승.
자, 그럼 이거 계산해 보자. 응? 여기 뭐 갑자기 들어와서 그런 게 없지? 내놔라 뭐 이러는 거. 자, 그러면 요거 자승을 하면 자승 두 개 이거 6개 텀이 나오고. 자, 그럼 그 6개 텀을 이제 한번 써보도록 하죠. 했다고 치고. 이거 말이야. 이거 6개 텀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그냥 줄줄이 없어져. 다 지워지는 텀 나와. 거짓말 안 해. 여기 딱 있거든. 여기 보면 말이야.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다 있어. 응? 46분이 돼가지고 내가.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게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돼가지고. 자, 그러면 자, 다음 주는 못 보고 그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